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경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 한 가지는 통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이 말은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확한 근거라고 들이대는 통계나 수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똑같은 대우나 건설을 위한 보고서에도 그 작성 주체가 공무원 집단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작성한 것과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통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알아보는 수고스러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졸업생의 평균 연봉을 조사했더니 거의 평범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특정 연도 졸업생이 평균치의 3배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뒤져보니 그해 그 대학의 졸업생 중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이었다는 것이죠. 우스운 예로 이론 건설 용역을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을 때 만약 그 자리에 빌 게이츠나 이재용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상 소득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인당 GNP를 들지만 이 역시 위의 예와 같이 초고소득자와 극빈자가 서로 뒤섞여 있는 것으로 그저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그렇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둘 수 없고 때문에 오히려 중위소득이나 소득 5분위 계수 또는 진위 계수 같은 것들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더 유용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경제의 어원부터 현재 세계의 경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중 한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의 어원은 동양에서는 장자의 내편 재물론에 그 어원을 둔 경세재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획성을 구제한다고 하는 다분히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곧 동양적 사고에서 경제란 정치와 금액을 같이 하는 의미입니다. 다스림만 있고 구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 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 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 OIKONOMIA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로 가정이 주체가 되는 미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금리와 주가, 그리고 환율이라는 세 개의 바퀴를 토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선 금리와 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는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품의 가격 하락 효과로 수출이 증가하고 하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금리가 변동하고 왜 환율이 변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금리와 환율을 독립변수로 보느냐 종속변수로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금리와 환율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경기가 불황이고 돈이 안 도니까 금리를 내려서 자금이 돌게 하는 것이고 무역 적자가 심해져서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오르는 것이지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잘 되는 순서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경제학에서 이러한 연쇄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금리 조정은 이미 어떤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이지 멀쩡한 상태에서 금리를 조정해서 어떤 효과를 추구하겠다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더구나 우리와 같은 대외 의존형 경제에서 환율은 방어 개념이지 공격 개념으로 쓰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율 결정 요인은 국제수지, 엔달러 환율, 주가와 금리 선물한 정부의 시장 개입, 외환 보유고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중 국제수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경제의 세 마리 토끼란 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를 말하는데 정부가 초기에 경제성장률 올리겠다고 삽질하다가 그 다음엔 물가 잡겠다고 저환율로 정책 방향을 틀며 또다시 삽질을 해댔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와 같은 스몰 오펀 마켓에서는 경상수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경상수지 정도에 따라 환율과 금리, 통화량의 역방향으로 순환되는 고리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토대가 되었던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 인하를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달러당 250엔에서 150엔으로 40%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 후의 순서는 일본이 무역 흑자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 돈은 실물 경제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고 뒤이어 통화량 긴축, 버블 붕괴, 은행 부실, 기업 도산, 물가 하락, 경기 침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를 극복해내는데 거의 2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하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총수요 관리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불황화의 물가고 또는 요소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원유나 원자재,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공급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행복한 상황은?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어딘가에서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메이저의 주도로 이런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요 조절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인데, 만일 물가 상승률이 성장률보다 높으면 이것이 곧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더 오른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경제법칙 중에 한계오용 체감의 법칙과 아울러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투입 비용을 증가시키면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한계 생산성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우리 경제에 접목시켜보면 한국 경제도 이미 그러한 고도 성장의 단계를 지나왔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통설입니다. MB 정부 시절 잠재 성장률이 4% 남짓되는데 거기에서 1%만 더 잘해도 박수받을 일인데, 7%라는 어찌 생각하면 허위와 기만에 가까운 선전선동을 공약이라고 내걸은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아젠다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 매체들이 오로지 찬양일색으로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고, 때문에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겠다는 대기업 프렌들리 어쩌고 하는 가진 자 편들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서는 추세에서 향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와 식량 메이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식량위기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주식 붕괴에 이은 부동산 붕괴의 시나리오 등 우울한 전망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줄여가기는 고사하고 더더욱 수치에만 집착하여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정책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인 반면 미국은 21%입니다. 미국이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고작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우타르케유티에아케아이라는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만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급자족 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진 한국 경제의 대외의 존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수출 주도 경제 전략은 일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지속 확대시켜 나간다면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치명타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